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희귀난치질환연구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올해 8월 이다영 박사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뇌 발달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 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의 책임 연구원으로 계신 정진영 박사님께서 저를 신진 연구원으로 추천해 주신 덕에 귀한 자리에서 저희 연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진영 박사님과 이 자리 마련해 주신 KWSC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연구 내용은 제 박사학위 연구 내용 중 일부로 환경 내 나노플라스틱이 뇌 발달에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송한데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서 잠시만요. 포인터를 헤드해야 네. 슬라이드가 넘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인류는 뗀석기, 간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지나 현재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플라스틱은 무분별하게 폐기되어 전 세계 해양에 무려 5개의 쓰레기섬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에서도 태평양에 위치한 쓰레기섬의 면적만 한반도의 약 14배에 달할 정도로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매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취지로 영국의 한 디자이너는 한 나라보다 더 큰 면적의 쓰레기 더미를 더블이라고 하는 국가로 명명하였고, 해당 국가의 여권과 화폐를 고안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플라스틱은 여러 소모품이나 포장재, 의류 등을 제작하기 위해 생산되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양만 연간 3억 6,4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매해 급증하여 2050년가량에는 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와 함께 환경 내 마이크로 또는 나노 플라스틱의 양 또한 급증하며 심각한 환경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크기가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하며, 나노 플라스틱은 그보다 더 작은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또는 나노 플라스틱은 다양한 형태, 크기, 구성 성분, 생성 경로를 통해 환경 도처에 분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플라스틱들 중에 단 9%만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머지는 무분별하게 폐기가 됩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들 가운데서는 생산 과정에서부터 아주 작은 사이즈로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이 되는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에는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이제 치약 내 작은 알갱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마모제 성분이나 아니면 화장품의 스크럽제,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3D 프린팅 파우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요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법적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 이외에 커다란 플라스틱들은 쓰레기 매립지 또는 수개로 버려지게 되며, 자연 속에서 바람, 빛, 온도, 빛 등에 의해 아주 천천히 지속적으로 잘게 풍화되어 2차 미세 플라스틱을 형성하게 됩니다. 큰 맥락에서는 2차 미세 플라스틱에 속하지만 자연적이지 않고 인위적인 자극으로 쪼개진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미세 플라스틱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미세 플라스틱 예로는 우리 옷감을 세탁하거나 건조시킬 때 나오는 섬유 파편, 또는 도로 위에서 타이어 마모로 발생되는 조각들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권, 직권, 기권을 가리지 않고 생태계로 유입되어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이런 플라스틱들은 결국은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인간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지만, 미세 플라스틱들의 생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생태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8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한국의 인천
경기 해안과 낙동강 연안의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 2, 3위 수준으로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경 내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약 94%가 수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4%가 토양에 그리고 나머지 2%가량이 대기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에 존재하는 플라스틱 가운데 18%가 폴리에틸렌, 그다음에 16%가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14%, 그 뒤를 PBT와 PET가 잇고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에서 우리 인간은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에 위치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 섭취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하루 203에서 312개 가량의 입자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무게로 환산하게 되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약 5g 가량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공기 흡입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서도 하루 약 66.81g의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은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 또는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큽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기 미세 플라스틱 노출의 영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달 단계의 미세 플라스틱 노출 가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조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 영유아도 역시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된 이 젖병을 통해서 하루 약 14,600에서 440만 개가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인체로 유입된 플라스틱들은 우리 인간의 분변, 폐조직, 혈액, 그리고 태반 조직 등에서도 최근에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체 내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들의 생물학적 영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계의 플라스틱 오염도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인지 수생생물을 이용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생생물의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되게 되면 다양한 장기까지 전달 및 축적이 되고 세포독성,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대사질환, 운동성 결함 또는 발달 단계 이형성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2019년에 정진영 박사님 랩에서 발표하신 논문인데 제브라피쉬에 50나노미터짜리 PSMP를 노출시켰을 때 생체 전반에 전달 및 축적이 될 뿐만 아니라 뇌조직까지 침투하여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구조적 손상을 유발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페류인 조개에서 역시 80나노미터짜리 PS, 폴리스티렌 나노플라스틱을 노출시켰을 때 조개 장기 전반에 축적이 되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양서류인 제노푸스에서도 역시 발달 단계 이때 PMMA라고 하는 나노플라스틱을 노출시켰을 때 장기의 전반적인 이형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런 수생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포함된 포유류에 속한 설치류를 이용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기 전반에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축적이 되며 이를 통해 대사질환이라던가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 신경 독성,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나 생식능 감소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면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표지한 PSMP를 마우스에 구강을 통해 투입하였을 때 48시간 후 펫트레이싱을 해본 결과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를 포함한 장기 전반뿐만 아니라 뇌까지 소량이 전달 및 축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내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들은 장기로 유입되어 에너지나 지질 대사 같은 것들을 변화시켰고 산화 스트레스 및 신경 독성을 유발했다고 보고됩니다. 이들은 장내에서 장내 미생물 조성까지 변화시켰으며 수컷쥐에서는 생식능이 아주 중요한 정소세포의 데미지를 야기하였고 이 정소세포에서 형성되는 정자 형태를 이상하게 만들었으며 이들의 운동능 감소를 통해 전반적인 생식능에 이상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기 미세 플라스틱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달기 노출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조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임신 및 수유기 모체 마우스에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시켰더니 자손에게서 세대 간 전이를 통한 독성이 유발되어 다양한 염증 반응, 대사질환, 또한 정자 형성 이상 같은 것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시면 20나노미터 PSMP를 임신한 모체 기관 내 삽입을 했을 때 모체의 태반뿐만 아니라 태아의 장기 전반에도 축적이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고, 임신 및 수유기 모체에다가 PSMP를 경구 섭취시켰더니 이제 태아의 장기에 데미지가 갈 뿐만 아니라 대사질환 또는 수컷에서는 정자세포 이형성이 유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미세 플라스틱들의 신경 독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들이 신경계에 유입되게 되면은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 DNA 데미지 또는 신경계의 염증 반응,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행동학적 결함 또는 학습과 기억장애, 좀 더 디테일하게 자폐 스펙트럼 유사 표현형까지 보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신경 발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신경 줄기세포 이하 NSC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NSC의 펑션에 미치는 영향에 포커싱하여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NSC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발달기, 신경 발달에 가장 필수적인 세포 중 하나인데, 멀티포턴트 스템셀로 셀프 리뉴가 가능하며 무제한적으로 증식할 수 있고 신경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뉴런 또는 신경교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 NSC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 중인 신경조직, 뇌조직 내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제 다양한 환경 요인들,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 살충제 같은 요인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발달기에 이런 요인들이 가해지게 되면은 NSC의 결함이 유발되며 완전 전뇌증 같은 형태학적 이상이나 마비, 간질, 지적장애 같은 기능적 이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가운데 폴리스티렌 나노플라스틱, 이하 PSMP가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마우스를 이용해 연구했습니다. 발달기에 PSMP 노출시키기 위해서 임신한 모체 마우스에 PSMP가 포함된 아가로즈 젤리를 급여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PSMP는 50나노미터 직경의 구형의 카복실레이티드 표면 전하가 달렸고 옐로우 그린 형광이 컨주게이션된 입자였습니다. 500마이크로그램 PSMP가 포함된 아가로 젤리를 하루에 하나씩 급여하게 되면은 영상과 같이 자발적으로 섭취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PSMP 젤리 급여는 모체가 모유 수유를 하는 시기인 생후 2주까지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어난 새끼 뇌의 조직학적, 기능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좀 더 디테일한 실험적 타임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체의 유선 발달과 새끼의 뇌 발달이 왕성하게 시작된 시기인 배아 8일자부터 모유 수유가 끝나는 생후 2주까지 PSMP 처리를 지속하였으며, 마침내 태어난 새끼의 조직학적 분석을 생후 1일과 1주차 때 수행하였고, 보다 성숙한 시기인 생후 8주부터 11주 사이에 다양한 뇌의 기능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모체가 섭취한 PSMP가 자손의 뇌까지 도달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생후 1주차 때 자손의 뇌를 분석해본 결과 여러 뇌 영역 가운데 해마, 그리고 시상하부, 소뇌라고 하는 뇌 영역에서 많은 양의 PSMP가 축적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PSMP 축적이 관찰된 뇌 영역은 다른 뇌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이 늦게 시작되어 출생 후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발달이 지속되는 영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체가 구강을 통해 섭취한 PSMP는 새끼의 뇌까지 전달 및 축적이 되었다는 것을 관찰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PSMP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새끼의 뇌까지 전달되는지 그것을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배아기 때 전달되는지 확인하고자 14일자 배아의 장기와 태반, 탯줄 조직을 분석해본 결과
해당 시기 배아의 장, 간, 뇌 조직에서는 PSMP가 전혀 디텍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반을 관찰해 보았을 때 모체 쪽 태반인 데시두아에서는 PSMP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으며 새끼 쪽 태반인 라비린스에서는 극소량만 PSMP가 축적이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탯줄에서는 PSMP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배아기 때는 모체가 섭취한 PSMP가 거의 새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생후에 전달되는지 확인하고자 출산한 후에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모체의 장기 조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체의 장, 혈액, 그리고 유선 조직에서 PSMP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즉 모체가 구강을 통해 섭취한 PSMP는 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이동해 유선까지 전달 및 축적이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유선에 축적된 PSMP는 모유를 통해 새끼의 구강을 통해 섭취되어 마찬가지로 새끼의 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전달 및 축적이 되어 생후 1일과 1주차 새끼의 뇌 조직에서 이 PSMP가 검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모체가 섭취한 PSMP는 생후에 주로 모유를 통해 새끼의 뇌까지 전달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PSMP가 새끼의 뇌에 들어가서 어떤 조직학적 변화를 유발하는지 관찰해보고자 했는데 그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뇌 조직 분석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마우스 머리를 하늘 쪽에서 본 장면으로 이제 머리, 꼬리 축을 따라 수평으로 자르는 세스탈 섹션이 있고 수직으로 자르는 코로날 섹션이 있는데 이 뇌를 코로날로 자르게 되면은 왼쪽 아래 사진과 같이 이제 뇌의 다양한 레벨의 횡단면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레벨의 횡단면 가운데 이 네모 박스로 표시된 영역에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라고 하는 뇌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마는 여러 종류의 신경세포 가운데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의 머리 부분, 세포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뉴런의 세포체가 밀집된 영역을 뇌의 회색질, 그레이 매터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 뉴런의 꼬리 부분인 엑손 번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을 우리는 백색질, 화이트 매터라고 부르는데 해당 레벨의 뇌 조직에는 뇌에 존재하는 가장 큰 백색질인 코퍼스 캘로좀이라고 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PSMP가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해당 레벨의 부위에 포커싱하여서 조직학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마에 존재하는 세포들 가운데 앞서 설명드린 뇌 발달에 가장 필수적인 세포인 NSC의 기능 분석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해마 안에서도 NSC가 밀집되어 있는 영역인 이제 덴테이트 자이러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PSMP가 축적되어 있음을 이제 옐로우 그린 형광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마 내에 존재하는 증식하는 NSC의 중요 기능 중 증식이 있었는데 이 증식하는 NSC를 분석하고자 증식세포 마커인 KI67과 NSC 마커인 네스틴으로 스테이닝 해본 결과 PSMP 도즈 디펜던트하게 이 증식하는 NSC가 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후 1주차 때, 즉 발달이 왕성한 시기에 수행한 조직학적 분석으로 해당 시기에 증식세포의 PSMP에 의한 증식세포의 감소는 젠더 스페시픽하지 않음을 성별 마커인 SRY 시노타이핑을 이용해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NSC가 분화되어 형성될 수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뉴런의 핵 마커인 UN으로 히포캠퍼 조직을 염색해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마에 존재하는 UN 파지티브한 뉴런의 수적 감소가 마찬가지로 PSMP에 의해 야기되었고 이 뉴런의 세포체가 밀집되어 형성되는 회색질 가운데 하나인 CA3 영역의 두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달 중인 뇌의 CA3 영역 두께 감소 역시 젠더 스페시픽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색질 외에 백색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뇌에 존재하는 가장 큰 백색질, 그리고 두 뇌의 방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코퍼스켈로존과 인터널 캡슐이라고 하는 영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PSMP에 의해 코퍼스켈로존의 전반적인 두께가 감소되었고, 이 해당 백색질에 존재하는 GAPP 파지티브한 성상교세포라고 하는 신경교세포의 수적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PSMP는 발달 중인 뇌에 유입 및 축적되어 전반적인 구조를 변화시켰다는 결과입니다. 앞서 관찰된 PSMP에 의한 조직학적 변화가 과연 세포 단계에서도 재현되는지 확인하고자 마우스 해마의 NSC를 1차 배양하여 PSMP를 처리한 후에 NSC의 기능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세포 실험에는 이제 총 4종류의 PSMP를 사용했는데 카복실레이티드와 플레인의 표면 전하를 가진 입자들, 그리고 50과 500나노미터 두 종류의 직경을 가진 구형의 PSMP 총 4종류를 사용했습니다. 실험에 앞서서 각각의 PSMP 입자가 실험적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전자현미경 이미징과 DLS 분석을 해본 결과 실험 조건에서 7일 동안 모든 입자가 응집되지 않고 단일 입자로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 입자를 NSC에 처리하여 증식을 유도한 결과 이미지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NSC를 배양하게 되면은 저희가 3차원 배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증식을 하면서 동그란 형태의 신경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식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이 신경구의 직경이 감소하고 이 신경구를 구성하는 전체 세포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 PSMP 모든 종류의 PSMP에 의해 이 신경구의 직경과 전체 세포수가 모두 감소하였고, 이 신경구를 섹션하여서 증식세포 마커인 Ki67으로 염색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증식세포의 수적 감소가 모두 유발됨을 확인했습니다. NSC의 분화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분화를 유도한 후에 뉴런 마커인 TUJ1과 성상교세포 마커인 GFAP로 염색해본 결과 TUJ1으로 염색된 뉴런의 퍼센테이지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분화된 뉴런의 꼬리 부분인 뉴라이트의 길이는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JPP 파지티브한 성상교세포로의 분화가 매우 많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관찰된 이 NSC의 기능 변화가 어떠한 분자적 단계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PSMP에 노출된 NSC에서 125개의 유전자가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들이 모두 셀 디비전, 세포 분열이나 셀 사이클에 연관된 유전자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운 레귤레이션 된 유전자들이 다른 단백질들 사이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프로틴 어널리시스를 수행한 결과 이 유전자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세포 분열이나 셀 사이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 사이에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PSMP는 NSC의 세포막을 파괴하며 세포질 내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주변부의 부착 또는 내부로 유입되며 미토콘드리아 구조적 손상을 유발하였고, 결국 기능적 손상까지 유발하여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ATP 생산량을 전반적으로 매우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즉 PSMP는 해마 NSC의 미토콘드리아 전반적 손상을 야기하였는데, 이것이 즉 NSC 앞에서 관찰된 NSC의 기능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결과를 통해서 PSMP에 유발된 조직학적 변화가 세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관찰된 PSMP에 의한 조직학적 변화가 뇌의 기능적 변화까지 유발하는지 확인하고자 시냅스 가소성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신경세포 가운데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는 서로 인접한 세포들 간에 아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뉴런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부르고,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 앞과 뒤의 뉴런을 각각 시냅스 전 그리고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두 뉴런은 다양한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시냅스 전 뉴런에 많은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은 시냅스 후 뉴런은 그 자극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커지고 발달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많은 자극이 가해지지 않게 되면은 불필요한 뉴런들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뉴런의 특성을 우리는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하고, 이 시냅스 가소성은 학습과 기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징입니다. 시냅스 가소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기생리학적 분석법으로 롱텀 디프레션 (LTD라고 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이제 시냅스 전 뉴런에 가해진 자극에 의해서 시냅스 후 뉴런에서 유발되는 롱텀 디프레션을 측정해 본 결과 PSMP에 노출된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LTD가 이니비션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LTD 이니비션의 정도는 메일보다 피메일에서 더욱더 시그니피컨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SMP에 의해 전기생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변화까지 유발되는지 확인하고자 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석해 본 결과 가바라고 하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PSMP에 노출된 피메일 그룹의 히포캠퍼스에서 특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관찰된 뇌의 조직학적 그리고 전기생리학적, 생화학적 변화가 마침내 행동학적 변화까지 유발하는지 확인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행동 실험들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운동성과 앵자이어티를 측정하기 위한 오픈필드 테스트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소셜 인터랙션 테스트에서도 역시 PSMP에 의한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Ymaze와 노블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테스트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Ymaze 테스트란 이 영상처럼 실험 동물을 Y자 미루에 투입한 후에 원래 존재하던 통로로부터 다른 통로로 이동하려는 alternation을 기반으로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법입니다. 이 실험 결과 PSMP에 노출된 피메일 그룹에서만 특이적으로 이 alternation, 즉 인지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노블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테스트는 유사한 맥락에서 실험 동물을 특정한 물체에 일정 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에 케이지 안에 새로운 물체를 투입해 주었을 때 이 실험 동물이 새로운 물체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접촉하는지를 기반으로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법입니다. 그 결과 마찬가지로 PSMP에 노출된 피메일 그룹에서 특이적으로 이 인지 능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성숙한 시기에 피메일 개체에서 특이적으로 뇌 기능 이상이 유발되는지를 알아내고 싶었는데, 선행 연구 결과들을 조사해보니 암컷의 해마에서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시그널링에 의해서 메모리가 조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도 암컷의 해마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와 다운스트림 팩터 중 하나인 포스포르크 발현을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PSMP에 의해 두 단백질 발현이 모두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즉 PSMP는 이제 발달이 한창 때의 발달 초기의 뇌에서는 젠더 스페시픽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은 성성숙기를 거치면서 성호르몬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이제 어덜트 시기에 피메일 스페시픽한 뇌 기능 이상을 유발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입니다. 정상적인 뇌 발달 단계에서는 NSC가 증식 및 분화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암컷의 해마에서도 에스트로겐 리셉터 시그널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브레인 머추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발달 시기에 PSMP가 노출되면은 NSC의 증식 및 분화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성성숙기를 거친 암컷의 해마에서는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전반적으로 다운 레귤레이션 되면서 결과적으로 피메일 스페시픽한 인지 결함까지 유발하였다는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모체가 섭취한 PSMP 입자는 생후에 모유를 통해 새끼의 뇌까지 전달됨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달 기간 동안 PSMP 노출이 비정상적인 뇌 발달과 뇌 기능 이상, 인지 결함을 유발함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SMP에 의해 야기된 피메일 스페시픽한 인지 결함이 에스트로겐 시그널링의 매개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나노미터 사이즈의 PSMP는 신경 발달 질환에 대한 환경 유해인자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 내용은 올해 3월 저널 오브 하자르도스 머티리얼즈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는 저희 책임 박사님이신 이다용 박사님의 지도하에 많은 연구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